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어떻게 제주도의 자연의 가치와 그것도 또 이제 주민 참여 보전의 생태 관광을 어떻게 다 말할까, 사실은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했던 것을 1장으로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이래서 좀 더 일찍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아마 반은 오시겠지, 사실은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꽉 차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알차고 뜻깊게 어떻게 내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뭐 떨리고 걱정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강의하실 선생님이 아까 뒤에 이렇게 있다가 다음 주에도 날씨 안 좋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꼭 그때도 다 와서 채워서 그분이 떨리지 않고 강의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강의는요, 제주 자연의 가치와 주민 참여 보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태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희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고요. 일단은 저의 목표는 이제 보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태 관광을 쭉 해나가는데, 그것에 관한 얘기는 뒷부분에 나와서 잘 하겠고요.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할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쭉 구분하면서 제주도의 자연의 가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그리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키는 생태 관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정의나 개념만 얘기했을 때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예, 전문가들은 늘 이론은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해? 라고 말할 때는 2번째까지 답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보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얽힌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 지역이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일리에 동백동산에 얽힌 생태관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도 보전하고 토지를 지키고 지역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이런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제주도 분들이시죠? 아니요? 예. 아니신 분들은 옆 사람한테 살짝 컨닝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 이 화산섬이잖아요. 이 제주도를 자연 생태적으로 구분을 8가지로 한다면, 자연 생태적 구분입니다. 문화적 구분 아니에요. 지역적 구분도 아닙니다. 생태적 구분을 8가지로 한다면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십시오. 네.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한 번 누르면서 딱딱 하려고 했는데, 네, 이미 다 나와버렸네. 네, 한라산, 그리고 오름, 그리고 습지, 그리고 곶자왈, 그리고 용암동굴, 하천, 그리고 바다, 해변, 네, 해변, 그리고 뱅디라는 곳입니다. 공감하시죠? 이것 말고 또 구분 더 있다 하시는 분? 네, 일단 이 8가지로 한번 어떠한 가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한라산을 기점으로 마치 원뿔을 남북으로 찌그러 놓은 것 같은 이러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1950m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가 약 73km, 남북의 길이가 31km 정도고요. 해안선은 약 253km로 흔히 그냥 500리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1800평방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63개의 작은 섬들이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제주도의 인구 지금 몇인지 혹시 이 숫자 아셨던 분? 68만이란 거 혹시 아셨었어요? 여러분 정보가 되게 빠르시네요. 저는 63만까지 셌다가 엊그저께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오늘 강의 가는데 인구가 몇이냐 하니까 68만이라고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날 제주도 60만 돌파라고 신문기사에 났었습니다. 그게 무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몇 명이 낳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었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모든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사느냐,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에는 약 120만, 요즘의 지질학자들은 약 한 180만 년이라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떤 자료에는 일단은 120만 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자연사박물관에 나와 있는 기준을 잡는데 거기에 120만 년 전서부터 73만 년 전까지 약 1단계 화산 활동이라고 해서 제주도 전체가 요래 생겼다면 요만큼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까지 준비해 왔어야 더 재밌을 건데, 예, 다음에 또 준비해 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물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맞춰주십시오. 이 1단계 때 만들어진 곳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네, 삼방산 맞습니다. 혹시 미리 예습하셨어요? 네, 삼방산 용머리 이 근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제주도의 모습에서는 가장 오래된 1단계 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2단계 60에서 30만 년 전에는 지금의 제주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 깔리긴 했으나 지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이때 것과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위에 다시 한 번 또 화산 활동을 하면서 덮고 또 덮고 이런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 2단계 때 만들어진 곳도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에? 상군부리? 상군부리가 30만 년 전인가요? 수월봉 아니에요. 만장굴입니다. 만장굴. 네, 만장굴이 3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3, 4단계 때 약 2만 5천 년 전까지 화산 활동을 통해서 2단계에 있었던 지역을 다시 덮으면서 지금의 제주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요. 예, 이 이후에 또 화산 활동한 곳들이 있죠. 예, 지금 가장 최근에 화산 활동한 곳이 어디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성산 일출봉이 5,000년 전쯤에, 근데 비양도가 2,000년 전쯤이라고 또 이제 지질학자들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질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나 화산 활동에 의한 역사를 제주도의 자연 생태의 근본 모습으로 이제 알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과학적으로야 지질이 어떻고 화산이 어떻고 뭐 그래서 화산재가 쌓여서 제주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느님이 만드셨죠. 네. 네. 저는 정말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잠들기 전에는 늘 야, 제주도는 있잖아, 여신이 만들었다? 그 여신이 하늘에서 치마폭에 흙을 가져와서 태평양에 턱하게 내려놓은 게 그게 제주도야. 그 한라산에 지금도 그 여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 우린 그걸 들으면서 잠이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여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있는 줄 믿어요. 예,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가끔 한라산 쳐다보면서 할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으세요? 할망을 안 믿으시나요? 예, 어쨌든 제주도의 설화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여신이 제주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가슴에는 여신이 자리하고 있죠. 제주도의 신 숫자 다 세면 학자들이 18,000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80% 이상이 다 여신이래요. 그래서 제주도는 여신의 섬, 어머니의 섬, 평화의 섬, 여성의 섬 이렇게 해서 어머니처럼 커다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섬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시간은 없지만 잠깐 우리가 재미로 지난 역사를 알고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없죠.
예, 요즘 그 설악산의 케이블카 논란 때문에 굉장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똑같이 한라산에 케이블카 놓자라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아직까지 없어요. 가장 최근에가 1990년대 초반에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라고 계속 하다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때는 다 핸드폰이 아니라 집집에 전화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집집에 불특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눌러서 누가 받든지 간에 케이블카 놓으면 좋습니까? 안 놓으면 좋습니까를 묻죠. 그래서 그쪽의 대답을 그 의견 수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다가 그 동문시장 쪽에 계시는 제주도 분들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케이블카는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말이 뭐냐 하면 케이블카를 정말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때 그 설문조사가 정말로 95% 이상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주도민들이 왜 케이블카를 반대했을까요? 케이블카 왜 반대했을까요? 잘 안 들리. 누구 한 분만. 에?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대했다. 혹시 예전에 그런 전화 받으셨던 분 없으세요? 받으셨을 법한기도 한데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답은 아니었어요. 오, 예,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삼촌 케이블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물으면 그 삼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연하주게 어멍 마음에 못 박을 말이냐 이렇게 하셨어요. 야 어멍 가슴에 못 박을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한라산 케이블카를 놓으려면 그 철탑 같은 거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영산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있는 산이라고 보고 거기에 철탑을 박는 건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거다라고 요래 해석을 하시면서 케이블카를 반대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저 그때 그 얘기 듣고 와 케이블카 안 되겠구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고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는 여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여신을 곳곳에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할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상징해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박재동 화백은 아니다. 제주도의 여신은 굉장히 젊은 여신이고 아직 우리의 삶을 단단히 받쳐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다가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네, 이러한 제주도가 화산으로 만들어진 제주도가 2002년도에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죠. 그리고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이게 2010년도에는 지오파크로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와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이 이게 람사르 습지는 제주도에서 전국에 22곳이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제주도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제주도입니다. 근데 남들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개발에 놓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굉장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굉장히 절묘하게 아름답게 개발이 안 된 곳만 피해서 찍은 거예요. 살짝만 카메라 돌리면 제주도는 굉장히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시는 곳곳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훼손된 것은 저는 말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이야기해서 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라산이죠. 네, 여름에 한라산. 지금은 하얀 겨울일 텐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하얗게 겨울인 거죠. 한라산 정상에 안 가보신 분 없으시죠? 네, 많이들 가보셨죠. 한때는 한라산 정상 가는 게 그 사실은 법적으로 불법이었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관음사 코스하고 성판화 코스는 개방을 하죠. 돈네코 코스도 정상까지 개방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2군데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라산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고요. 한라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될 수 있었던 가치가 뭔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한라산이 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을까요? 아름다워서? 아니죠. 첫 번째 가치가 뭘까요? 네? 식물? 제가 이걸 딱 띄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눈치 짝이십니다만은 첫 번째 조건은 지질학적 조건입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정말 어디에 화산의 활동을 보더라도 제주도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은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네스코의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한라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첫 번째로 봤고요. 그 지질적 환경에서 식물학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굉장히 높이 사셨다라고 합니다. 해안 저지대에서부터 1950m까지 처음에는 뭐 해안식물대, 그 다음에 초지대, 그 다음에 상록환렵수림대, 그리고 낙엽환렵수림대, 침엽수림대, 관목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록환렵수림대와 해안 저지대 사이에 있는 숲들을 우리는 곶자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곶자왈에 어울려 생활들이 이루어졌었죠. 네, 곶자왈에 관한 얘기하기는 조금 이따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그 한라산 꼭대기에 이런 가장 작은 키의 나무 돌매화 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추위도 기후변화의 하나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돌매화 나무가 점점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을 멸종위기종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노루. 예, 우리 노루, 사실은 한라산에 노루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복원한 겁니다. 예, 아시죠? 얘를 복원해서 다시 또 많아졌다고 3년 전서부터는 얘를 유해조수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조수 지정될 때 3년 전에 그 조천읍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데 가서 그 얘는 굉장히 소중한 애여서 유해조수로 지정을 하고 얘를 잡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정말 그 자리에서 멱살이 딱 잡힐 뻔했습니다. 잡히지는 않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많아서 말려졌기 때문에. 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농부들의 반발을 얻었습니다. 왜 농부들이 그러면 노루를 왜 싫어했을까요? 예, 작물을 얘가 어마어마히 먹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골프장 하는 분들도 이 노루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노루 더 좋아해지더라고요.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왜 노루 싫어할까요? 예? 그 골프장에 보면은 그 모래 이런 그 폰드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님 맞기 전에 굉장히 깨끗이 이렇게 해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루들이 그 모래 위에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네만 딱 사람만 없으면 얘네가 그 모래에 가서 뒹굴고 일어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우리의 농경지가 예전에는 해안에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 더 중산간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노루들이 살고 있는 턱까지 우리가 농경지로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루들이 사는 지역과 인간이 사는 지역이 겹쳐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루들은 딱 보기에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콩밭이 몇만 평씩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얘네 친구와 가족과 또 친구의 친구 가족과 하다 보면 몇만 평이 정말로 하루 저녁에 잎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때 어떤 분이 예, 콩나무 시체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가봤어요. 농부들이 가자 해서 가봤는데 정말로 잎이 하나도 없어요. 콩나무만 이렇게 찌삐찌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평을 얘네가 정말 하룻밤에 순식간에 먹어놓기도 하고요. 또 수십 가마를 생산해야 되는 콩밭을 이제 몇 가마에 그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얘가 그 핑계로
이렇게 불법도 잡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누루는 굉장히 우리한테 상징적인 동물인데 유해조소로 이렇게 지정이 될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굉장히 누루가 많이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한라산 얘기하면서 누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오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제주도에 가운데 한라산을 기점으로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다. 예, 그리고 여기에 화산 활동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이것을 제주 사람들은 오름이라고 한다. 예, 자, 그럼 질문 나갑니다. 제주도에 지금 여기에 오름을 다 세면 몇 개일까요? 네, 365개. 내가 아까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면서 지금 여기에 오름을 다 세면 몇 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오름을 다 세면 몇 개일까요? 네, 이거 365개 다 안 됩니다. 고작 해봐야 한 30개 그려놨습니다. 예, 제주도의 오름은 약 360여 개 정도다. 제주도에서 나온 자료에는 정확히 36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름을 많이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오름, 이름 없는 오름도 있어라? 어젠 하나 본가 쪽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69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니까 한 360여 개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름들의 모양이 다 다르죠. 이렇게 다시 화산재가 메꿔져서 마치 종을 엎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화산 활동을 하면서 군부리가 여러 곳인 것도 있고, 그리고 군부리가 깊게 패인 것도 있고,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알로름도 있고, 이러합니다. 그리고 뭐 성산도 오름이고요. 한라산도 오름 안에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의 생물권 보전 지역도 예, 오름으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름들, 예, 이런 모습,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이거 어딥니까? 우도예요, 우도. 한라산에서 날씨 좋은 날 쫙 내려다보면 해발 높이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전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요. 예, 이게 성산입니다. 이렇게 마치 한라산의 중턱을 엠보싱 화장지처럼 볼록볼록 굉장히 아름답게 예, 오름의 모습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요 모습, 이 사진을 제가 꼭 강의할 때는 보여드리는데 오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벌판이 있고 또 오름이 이어지고 어느 곳에는 곶자왈이 있고 그리고 땅보다 하늘이 굉장히 많이 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제주도에 여행 온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감상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놀라움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 먼저 하면요. 제주도의 하늘은 더 땅 밑까지 내려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 공감하세요? 공감할 수 있겠어요? 제주도의 하늘만 뭐 서울 하늘보다 더 땅 밑까지 내려옵니까? 아닌데 여러 가지 들판이나 오름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리 높은 건물이 중산간에는 없기 때문에 하늘이 더 깊어 보이고 더 땅까지 내려온 듯한 이러한 모습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모습도 앞으로 중산간 이상까지 개발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느낌이 되겠죠. 네, 이 모습이 딱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오름이 있고 그 오름 밑에 마을을 이루고 들판이 있고 그리고 들판에마다 흙이 깊은 곳을 밭으로 만들고 경계를 지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짓는 게 제주도의 모습들이죠. 네. 네, 그리고 들판에는 마을 공동 목장이 있어서 뭐 순이네 집 소, 뭐 철순의 집 소 다 같이 길러내는 아직도 마을의 공동 목장은 뭐 3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남아 있죠. 가시리가 마을 공동 목장으로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가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선을 1, 2도 아직 30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이런 목장들이 위기에 놓이죠. 뭐 때문에 위기에 놓였을까요? 네, 중국인들의 그 커다란 자본이 들어와서 뭐 10배 줄게 뭐 이러면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늘에서도 그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마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을 공동체가 이거는 팔아서 돈으로 나눌 게 아니고 어르신 옛 선조들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요 오름에다가 이름을 다 붙이죠.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오름 이름을 좀 알아보기 이전에 오름은 왜 어떻게 해서 붙여졌을까? 왜 저런 화산 활동한 올록볼록한 곳을 왜 오름이라고 할까요? 혹시 예? 올랐다고? 솟아올랐다고? 아, 그것도 좀 되겠네요. 솟아올랐다고? 오름. 와, 네, 예. 근데 언어 학자들은 그렇게 풀지는 않더라고요. 두 가지로 푸는데요. 한 가지 먼저 푸는 사람은 그 몽고의 언어 중에 산을 이야기할 때 오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롱. 예, 그래서 우리가 몽고 집에 1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몽고의 언어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 오롱 산을 표현하던 것을 제주 사람들이 오름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언어학자가 있고요. 또 한 언어학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제주 사람들이 오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삶을 영위하더라. 그래서 오르다의 명사형 오름이라고 하자. 요렇게 해서 오름이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어학자들, 이 두 언어학자들이 좀 대립은 아니고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공감이 가세요? 두 번째 거? 저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 그런 오름을 제주 사람들은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입니다. 자, 제가 문제 냅니다. 오름이 마을 앞에 있어. 그럼 뭐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와, 예습하셨죠? 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마을에서 보이는 여러 오름들 중에 어느 하나가 꽤 높아.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굉장히 숲이 깊어. 그 오름은. 숲이 울창해. 그럼 뭐라고 이름했을까요? 진짜 맞아. 검은 오름이라고. 숲이 너무 깊어서 검은 오름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은 오름이라는 이름이 제주도 전체 오름 중에 몇 개나 있을까요? 와, 정말이에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느 지역 있는 거 아시겠어요? 대흘 맞아요. 검은 오름. 종달리에 금악. 예, 금악도 검은 오름, 금오름. 예. 예. 하나는, 아무튼, 예. 그것도 놀랍습니다. 예? 제동목장 쪽에도 네, 검은 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검은 오름, 동검은 오름 막 이렇게 이름들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아하니까 어쨌든 오름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화산재로 이루어졌는데 그 화산재를, 오름을 이루는 화산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예, 송이라고 합니다. 송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예, 북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오름이 이렇게 보면 붉어 보이는 오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름은 네, 붉은 오름. 이렇게 완전히 제주도의 여러 가지 지형이든 오름 이름이든지 간에 굉장히 우리가 그냥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이름을 지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어떤 것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름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 용눈이 오름입니다. 자, 그리고 습지. 이거는 물장오리 습지이고요. 물영아리 습지, 그리고 천백고지 습지, 그리고 산림습지, 동백동산의 먼물각 습지, 그리고 사라오름 산정호수, 그리고 수문물 뱅디. 네, 이렇게 제가 습지 몇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문물 뱅디, 사라오름, 동백동산 먼물각, 천백고지, 물영아리, 물장오리.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람사르 협약에 등재된 국제적 습지가 아닌 것은
와, 다들 하산하십시오. 네. 네, 살아오름은 그 람사르 협약에는 등재되지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뭐 굉장히 그 아름답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살아오름이 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가 좀 모자라지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 여기가 물이 굉장히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송이만 굉장히 많아요. 식생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곳은 등재되어 있지 않죠. 수돗물 뱅디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직은 이곳이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리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곶자왈은 두 번 말 안 해도 되죠. 용암이 흐르고 그 용암이 흐른 용암이 굳어 깨지면서 만든 돌무더기 땅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양치류가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지고 이런 곳을 제주도에서는 곶자왈이라고 한다. 근데 예전부터 곶자왈이라고 했을까요? 예전엔 뭐였습니까? 예, 곶이라고만 했잖아요. 지금도 서늘리 어르신들한테 선을 곶자왈 어디로 갑니까? 하다가는 욕 퍼먹습니다. 그 무시거랭 고람시니 그거 어느 절에부터 곶자왈이고 이렇게 하십니다. 선을 곶이라고 하셔야 돼요. 곶. 삼촌 선을 곶 어떤 갑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굿짝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굿짝 가다가 왼편으로 또 굿짝 가라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예, 어쨌든 곶이라고 했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이어지고 돌과 돌 사이의 그 틈새를 타서 지열과 습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숲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곶자왈도 해발에 따라서 그 식생이 다릅니다. 해발 100 정도에서 한 200 정도는 상록수림 지대예요. 가면 곶자왈인데 상록수가 많습니다. 근데 해발 300 이상 되면 전부 다 낙엽수림입니다. 교래 곶자왈 가면 낙엽수림이잖아요. 동백동산 가면 상록수림입니다. 똑같은 곶자왈인데 그리고 용암이 곶자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늘 곶자왈 동백동산은요 완전히 파호이호이 용암이 흐른 이제 그 곶자왈이거든요. 그래서 파호이호이 용암은 그 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침개 반죽 같은 흘렁한 용암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이루면서 멀리 흘러가죠. 그래서 판을 이룬 그 위에 물이 고이기 쉬워서 습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제주도의 곶자왈이 면적이 한 제주도의 면적 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왜 서늘만 습지로 등재됐지? 이제 앞으로 그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는 용암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짱. 네. 자, 곶자왈 사진 이렇게 숲이 우거졌다. 마치 그 이제 제주도의 아마존이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뭐 도토리, 가시나무 도토리, 구실잡밤 이제 이러한 열매들은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하죠. 그리고 긴꼬리 딱새, 팔색조 이런 보호종들의 새, 산새들이 곶자왈에서 서식하고 번식하고 이제 겨울을 나고 이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삼방산 이야기를 했고 삼방산 앞에 이제 이렇게 숲이 이루어져 있죠. 제주도 면적의 약 한 6%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자연도 숨을 쉬죠. 숨골이라고 하는 이제 곳입니다. 주변은 완전 추워서 눈으로 꽁꽁 이게 놓여 있는데 얼어 있는데 그 숨골에는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끼들이 파랗게 이제 생생하게 살아 있죠. 예, 이런 숨골에 그 돼지 축사 폐기물을 버리면 용암 동굴로 흘러가기도 하고 끝없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숨골을 막아서 골프장을 짓고 개발을 하고 도로를 놨을 경우에 홍수가 안 난다던 제주도에 홍수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암동굴, 예,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인 거죠. 용천동굴, 당첨을 동굴.
예,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요 하천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아까는 위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 8개를 금방 알아채셨는데 사실은 이름을 안 쓰고 자 맞춰봅시다 하면 100이면 100 두 가지는 못 맞추십니다. 예. 뭐 처음에는 이 하천을 못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를 또 못 맞춥니다. 이건 놀라운데 하나를 뭘 못 맞출 것 같아요? 뱅디?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못 맞추는 게 두 번째는 해변을 못 맞춥니다. 해변을, 바다를. 그래서 늘 저가 아니 섬에 살면서 왜 바다를 그렇게 내무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하천, 산과 바다를 이어주는 굉장한 생태적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간과하고 있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주 하천은 늘 마른 하천이다.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제주 사람들은 그 물이 흐르는 걸 표현할 때 그냥 뭐 물이 흐른다 이렇게 안 하죠. 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확 커져가는 느낌이죠. 터졌습니다. 통했습니다. 통.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엉또폭포 그리고 세속가 그리고 해변. 네, 해변의 모습 굉장히 주상절리. 네, 그다음에 성산 해변. 그리고 여러 가지 투물러스, 네, 그리고 용암이 흘렀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 또 아쉽게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버렸죠. 강정 구럼비 해안입니다. 1.7km가 하나의 안반이었고 그 안반 위에 용천수가 흐르는 안반 습지로서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었을 법한 곳을 우리는 예, 아쉽게도 잃었습니다. 네, 여기 용천수가 흘렀던 거, 그리고 지질, 그리고 뱅디. 사실은 뱅디는 또 우리도 뱅디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오름이 있고 곶자왈이 있고 다시 오름이 있고 그 사이에 펼쳐진 여러 가지 넓은 초지대를 뱅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뱅디를 우리는 중요한 곳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뱅디도 하나의 제주도의 자연적 가치로 하나 구분으로 넣어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한 게 불과 5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뱅디라는 말이 아주 익숙하게 들린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2015년도에 수문물 뱅디가 세계 습지보호 지역이 되면서 제주도의 뱅디라는 곳의 중요성이 확 부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뱅디에다가 많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석상 개발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뱅디와 곶자왈을 걸쳐서 골프장 38개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뱅디도 많이 잃었는데 앞으로는 오름만 중요해, 곶자왈만 중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름과 뱅디, 곶자왈이 연결된 그 생태적 순환 그 전체 공간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수문물 뱅디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리가 왜 이 추운 날 틀랑학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태적 증거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타 생명과 나의 연결성을 깨닫고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잠깐 숨을 딱 멈춰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십시오. 죽겠다 하려고 했어요? 딱 죽어지겠다 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숨을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게 과연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 다 답도 나왔죠. 예.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호흡이. 근데 공기가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산소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과연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에? 자연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만들어줬어요? 라고. 또 옆에 분한테 당신이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공기 만든 사람. 사실은 우리도 다 참여해서 공기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모든 생명이 아닌 것들이 합쳐서 만든 공동 창작품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공기라고 합니다. 아셨던 거죠? 다 아셨죠? 예. 그러면 자, 질문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노루 하나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멸종되지 않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노루 하나를 그렇게 지켜야 돼요? 노루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예? 딱 눈치채셨네. 아까 우리 한라산에서 쭉 할 때 그 멸종되어 가는, 예? 자연 안에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아까 한라산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돌매화 나무, 얘도 멸종이 되어가는 종입니다. 얘를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기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살기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또 다른 생명들도 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라도 사실은 지켜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그 풀 한 폭이 하나 없어졌댄? 그 무슨 금방 죽나 우리가?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그 풀 한 포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 나무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미세하게 이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지금 당장은 못 느끼지만 많은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야 우리는 느낄 거잖아요. 예, 그때 느낄 때는 이미 늦어서 우리도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식물 하나가 없어지면 요만큼 사라지고, 야,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겨난다더라? 이렇게 하죠. 당연히 생겨나죠. 근데 얘는 얘와 다른 애가 생겨나는 거죠. 조금 달라진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한 아이가 사라졌어. 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겨나겠죠. 얘는 앞에 사라진 애와 새로 생겨나는 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그 창작품 속에 우리도 기여를 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식물 하나가 별거 아니구나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숲 하나를 지켜야 되고 풀 한 포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을 사실은 간과하면서 지낼 수 있죠. 풀 한 폭이 없어지고 나무 하나 사라지는 게 내 삶과는, 내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일이야 하지만 사실은 다 가까이 있는 이런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서부터 그 녹색대학을 한 2년 반 동안 광주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년 반 동안을 다녀요. 다닐 때 2년 반 동안 그 학비도 굉장히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주말마다 광주를 오갔으니 항공비 또한 굉장히 많이 냈을 거잖아요. 거기서 딱 배운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한 가지. 너가 텃밭을 키워야, 텃밭을 가꿔야 돼. 이렇게 해서 저희 스승님이, 너 돌아가서 꼭 텃밭 키워. 그러니까 텃밭에서 뭘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상추 키워, 토마토도 키우고, 그러니까 상추 키우고 토마토 키워서 옆집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하고 나눠 먹어. 그것을 2년 반 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추 키우고 그 토마토를 잘 길러서 옆집에 나눠주고 또 나눠 먹고 하면 이게 그 생태적 삶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스승은 상추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가 키워서 먹는 그 상추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너가 느끼라고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2년 반 동안 안 느낀 거죠, 내가. 그러니까 안 느끼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해서 우리가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으로 우리를 먹고 우리의 생명을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한테 오고 또 내 생명이 다른 생명과 이어지고 요거를 알라는 뜻이었구나. 사실은 2년 반 동안 무자한 차비를 드리면서 이제 그거를 알았는데요. 네, 그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 높은 여러 가지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틀랑학교 열심히 나오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도구가 있을 건데 저는 이 생태 관광이라는 걸 택한 이유가 저는 환경학과를 나왔습니다. 환경을 전공해서 공부하면서 20대 초반에 우리끼리 술 한잔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관광 문제였어요. 늘 얘기한 건 관광이었어요. 야, 관광객 많이 왔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 된? 야, 너네 아버지 부자 된? 안 부자 된? 우리 아버지 아직도 귤농사 하는데 옆집 삼촌도 다 귤농사인데 야, 그러면 그 제주 관광으로 번 돈은 다 누구가 가져간? 이러한 고민으로 사실은 우리의 20대가 다 채워졌었거든요. 그래서 20대를 건너면서 제주도의 관광이 환경을 파괴했고 그 파괴해서 만든 관광에 벌어진 돈은 제주도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바꾸면 환경도 보전되고 제주도의 주민의 삶도 복지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사실은 20대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술 한잔 먹던 친구들이 어느 날 우리가 이 섬에서 젊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한번 해보자. 문제라고 느꼈으니 그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뭐 할까 하다가 관광해보자 얘기한 거죠. 기존의 관광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이 정의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세계 생태관광협의회에 보면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여행입니다. 내가 돈 냈다고 럭셔리하게 마구마구 놀고 소비할 게 아니다라고 생태관광은 말해 줬어요. 우리나라 그 자연환경보전법에도 이러하게 생태관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의미 있는 행동에 우리가 생태관광을 선택했는데요.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꾸 관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대자본만 유치하더라. 그래서 지역경제는 오히려 하락하고 그리고 사회문화가 훼손되고 지역 주민은 관광이라는 것에서 소외만 되더라. 관광은 돈 많은 자본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돈도 없고 세련미도 없어서 우리는 관광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자꾸 우리가 소외된다는 것을 20대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20대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오히려 관광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높이고 사회 공공성, 주민 복지를 높이면서 주민 참여로 가능한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18년 동안 생태관광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고 쭉 하면서 지금은 지역 기반 주민 참여라는 걸 통해서 컨설턴트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생태관광에는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다. 주민 복지를 향상해야 돼요. 생태관광이라는 산업임에 분명하지만 자본가, 투자자만 벌어가서는 안 된다. 그 지역 자연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잘 살고 소득은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게 생태관광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당연히 보전해야 되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예, 이런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제주도로 이야기하면 제주도 전체 지역 주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관광 너 말은 잘하는데 그게 뭔데? 라고 할 거는 간단히 하면 여행지는 어디를 택할까 해서 자연과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예술,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순례길도 생태관광의 한 부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체험할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업이나 문화적인 것들을 체험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주도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키워진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여행을 기획할 때 식당을 선택하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어디서 잘까 부분에도 그 아주 럭셔리한 호텔, 대자본이 만든 호텔보다는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소박한 민박집을 택하고요. 이 그림은 저희 집입니다. 네, 저희 집이에요. 북촌에 있어요. 제 친구가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네, 6년 전에 저도 민박집을 한번 해보자 해서 민박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를 꼭 대동해서 지역의 숲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가는 똑똑한 여행, 의미 있는 여행, 이런 여행을 해보자라는 게 생태관광입니다. 근데 생태관광 한다고 해서 예전은 굉장히 힘들어도 참아, 이런 어떤 책임의식만 느끼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굉장히 말끔하고 깨끗하고요. 우리가 넘치게 누리는 것만 잘라내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만큼 소비하고 적당한 만큼 즐기자. 우리가 뭐 많이 쓰지 않아서 즐겁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즐겁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간단한 것들을 2000년도 초반부터 주장을 하죠. 야, 우리가 제주도는 생태관광을 해야 앞으로 자연도 지키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생태관광, 야, 생태 사러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야, 생태 사러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 의미를.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생태관광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알려져요. 알려지면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자연을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내놓는 게 너네가 하고 있다라고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너네가 자연이라는 곳에 여행을 끌어들였을 때 그럼 그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그 수위를 너네가 지킬 수 있어? 법이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비판과 위험성도 굉장히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규제나 절제 같은 것은 법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체계가 사실은 자정 능력을 이렇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여행의 문화는 올바르게 잡힐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알아지긴 하는데 그때는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디 인터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생태관광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다 농촌관광 좋습니다. 이런 걸 관광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완전 좋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건데 너만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나 해. 이거죠. 너나 해. 이건데 이게 돈도 안 되죠. 또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돈의 시대가 지금 세상을 딱 잡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이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선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되물음이었죠. 너나 해. 이거였는데 아프고 슬펐던 시대가 사실은 많이 지났던 건 사실이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세요. 공감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어서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책하는 사람을 환경부에 가서도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관광을 바꿔야 됩니다. 수없이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 성공한 사례 있냐? 이러는 거죠. 너가 말하는 건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책도 불가능하고 법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8년 전서부터 제가 선을 1리라는 동백동산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성공 사례를 만들면 법 만들어야 돼 하면서 그때 환경부에 계신 분하고 했는데 정말로 2013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생태관광을 하고요. 제주도는 생태관광 조례도 있고 생태관광 지원센터도 있고 정책과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선을 1리가 굉장히 공헌을 하는데요. 이게 곶자왈입니다. 동백동산이라는 곶자왈이고 그 옆에 있는 선을 1리 약 한 800명 정도 300가구가 사는 조용한 마을인데요.
예, 전형적인 농가 마을인 거죠. 감귤과 채소, 콩, 키위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는 그 동백동산이라는 난대성 상록수림이 있는데요. 지오파크로 등재도 되고요. 람사르 습지로도 등재가 됩니다. 네, 위치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곳이죠. 예, 이곳에는 습지가 있고요. 예, 47년 전, 그리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47년 전까지는 지역 주민들은 동백동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씁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다 먹고요. 물이 고인 곳에서.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나무 열매 등을 얻어서 쓰던 그런 숲이에요. 71년도에 보호지역이 되면서 여기 선을1, 2 사람들은 동백동산에서 나무를 베지 못합니다. 근데 나무를 베지 못하는데도 주민들이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이 되는 것을 반발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71년도쯤에. 물도 얻어다 쓰고 나무도 얻어다 썼었는데 이걸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의식이 높아서 그게 아니고요. 연료가 바뀌어요. 이 시기에. 뭘로 바뀌어요? 연탄, 그 다음에 석유 골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물도 여기서 물을 떠다 먹었었는데 이때쯤부터 상수도, 공동수도가 들어와요. 마을에 4군데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떠다 먹으면 됐고요. 저는 이제 동백동산에서 주민들이 그 물을 떠다 먹었던 물통 이름이 다 있는 곳을 조사했더니 이름을 조사하기는 100개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장소를 찾아다닌 게 한 3년 정도 어르신들하고 찾아다니는데 지금 한 47개 정도를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 석사 논문은 이제 이걸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 보호지역이 될 때쯤 맞춰서 연료도 바뀌고 물도 상수도가 들어와서 이제 주민들은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됐던 거죠. 네,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약 한 15개 정도의 보호종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백꽃은 그렇게 많이 안 펴요. 습지 동백동산 숲을 지역 주민들이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는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이 숲을 보존하는데 애를 씁니다. 당번을 서면서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귀했던 때라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무 벌채하러 오면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을 했고요. 보호지역이 된 이후에는 마을 분들이 생태관광, 생태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오히려 보건사업에 더 노력을 하고 생태관광으로 소득도 얻고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습지보호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해주고 브랜드를 높여주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생태관광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생태관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량 강화나 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치유하기도 하고 정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선을 일리니까 동백동산을 배경으로 생태관광을 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동 목표를 이렇게 마을 주민들 약 한 130명이 원탁회의로 다 모여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동백동산 보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태관광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녀회는 음식 체험을 하고요. 농사하는 삼촌들은 농업 체험을 담당해 주고요. 40대와 50대 사이의 젊은 사람들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은 동백동산에 과연 사람 수용력이 몇 명인가를 계산해 주라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용력을 넘지 않도록 그래야 숲의 신빙성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이미 간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그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8년을 거쳐오는데 주민 갈등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은 1년에 6번씩 꼭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주민들이 직접 해설을 하고 체험으로 가고 그리고 습지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보호종을 복원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녀회가 하는 도토리 칼국수 체험이 1년에 한 4,000명, 5,000명 정도 오고요.
분여회 순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돈이 많아지긴 하니까 또 갈등도 생기고 하긴 하는데 선을 1, 2 지역은 이미 준비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으셔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같이 모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여서 논의하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습지센터가 생기고 주민들은 이미 한 6, 7년 공부해온 게 있기 때문에 습지센터는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 시에다가 요구를 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역 주민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선을 1, 2 마을에 고향에 들어오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거기 가도 농사 아니어도 할 거 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매일 아버지한테 쿠사리 먹으니까 이렇게 안 오겠다라고 막 하는데 이제는 그것 말고도 이제 할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죠. 뭐 이거는 뭐 제가 참고하시라고 약 한 뭐 29,000여 명 정도가 오고요. 그리고 체험객은 약 4,500명 그리고 뭐 사례, 선을 1, 2의 사례를 들으려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이렇게 탄소 성적 표시 인증 또 무슨 환경교육 인증 이렇게 하면서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브랜드에 넣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거는 생태관광 하는 모습들을 이게 좀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요거는 양용진 선생님이라고 제주 음식 전문가한테 분여회가 음식을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할 때 이게 콩국 끓이는 거거든요. 콩국. 혹시 콩국 아시죠? 예, 요즘 끓여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용진 선생님이 콩국을 열심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뭐 국물 내고 콩 그 가루 이렇게 타서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그게 한 20분, 30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성질이 급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린 예 20분이면 예 밥 허기 시작행에 다 먹은 설렁 일어서야 됩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또 그거에 지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콩국 하는 날은 높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서늘에는 콩국 하는 날은 놀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30분, 40분씩 국 끓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의 이 척박한 삶에 빨리빨리 해먹고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동백동산에 얽힌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조그맣게 넣었는데 선을 1, 2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매해년 1년 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백동산에 얽혀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이 그림책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은 그 동백동산을 보존하며 살았던 것을 당신의 책으로 내놓고 후세대들은 이 책을 읽으며 동백동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태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관광객을 모집해서 한 사람당 얼마가 남으니 그것을 어떻게 쓰자 요게 문제가 아니고요. 생태관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의 지역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태관광입니다. 기존의 관광과 산으로 가거나 숲으로 가는 곳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런 어떤 단단한 기반 속에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유익한 관광인 거죠. 여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럭셔리하게 꾸며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여행자들한테는 훨씬 더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이 너가 하는 그 말하는 생태관광 지금 제주도에 오는 1,500만 중에 몇 프로나 돼요? 이거 궁금하시죠? 네, 지금 올해 몇 명입니까? 아,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제주도 관광객. 1,700만이었나? 1,600만이었나? 어쨌든 1,500만 원을 만을 넘었죠. 거기에 생태관광객은 약 한 7% 정도 차지합니다. 7%. 안타깝죠. 네, 지금 막 이렇게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야, 그럼 너 언제 아직도 7%랑은 해 16년씩이나 했더니 언제 100% 갈 거냐? 이게 또 궁금하시죠? 언제 저거 아직이야 이제야 저거 행은에 언제 100% 갈 거야?
생태 관광은 100%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20%, 전문가들은 20%만 차지해도 자연은 보존할 수 있고 지역 경제는 관광에서부터 훨씬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광에서 그 100%를 차지하는 관광, 100%라고 하지 맙시다. 97%의 관광이 벌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문 기사만 보면 바로바로 증명이 돼요. 근데 생태 관광객, 아까 부녀회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농업이 같이 결합하는 관광은 사실은 20%까지만 올라가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그 럭셔리한 관광을 추구했던 대자본들은 지역에 굳이 들어와서 우리의 환경을 빼앗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를 단단히 지켜나가자. 그리고 관광이라는 산업을 버리지 않고 다른 관광을 추구해 가면서 우리의 삶도 지키고 우리의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체성, 공동체적 삶을 지켜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선을 1리라는 지역이 생태 관광을 하면서 굳이 돈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청년들이 아이 손을 잡고 우리 마을에 돌아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쭉 써놨습니다. 네,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뛰쳐나가죠. 그리고 그 항공대학을 가서 이제 파일럿의 꿈을 키우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딸하고 같이 돌아와서 지금 굉장히 멋있게 생태관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말고도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1, 2에는 처음에는 저가 들어가서 컨설턴트를 했던 마을이지만 이제는 마을 주민이 그대로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쨌든 생태관광을 잘하면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광이 사실은 세상을 많이 망치게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산업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 관광이 또 다른 관광을 우리가 우리에 맞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8분 지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